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경영지도사 안에 이 조사 방법론에 대한 내용 같이 함께할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챕터 볼까요? 조사 방법론의 시작입니다.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진리죠, 진리. 진리. 영구 불변의 이 세상이 끝나도 바뀌지 아니하는 영구 불변의 지식, 그걸 보통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진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지 실제로 진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나요? 이 진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곳은 주로 어디입니까? 이것은 이제 종교에서 진리라는 얘기를 하죠. 형이상학적인 종교인들이 진리를 추구합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준은 사실 지식이죠. 지식입니다. 지식이에요. 알미라고도 표현이 되어지는데 어떤 것을 알고자 할 때 그 지식을 얻는 방법이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비과학적인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과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자, 비과학적 방법이라 하면 이제 미리 과학적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과학적 방법이라 하면 과학적 절차나 또는 과학적 수단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재를 보니까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질문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다. 우린 질문을 왜 하죠? 질문을 통해서 지식을 얻잖아요. 그죠? 그 지식을 얻기 위한 방법인데 그 안에 반드시 과학적 절차가, 그 다음에 과학적 수단을 사용을 하면 그게 과학적 지식이에요. 반면에 비과학적 지식은 반대죠. 그러니까 과학적 절차나 과학적 수단을 활용하지 아니한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비과학적 지식입니다. 비과학적 지식을 얻는 방법의 종류들이 있는데, 이거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그냥 기억을 좀 해 두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전통. 두 번째가 우리가 권위라고 하죠. 권위. 세 번째가 직관입니다. 이게 비과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들이에요. 전통은 어떤 검증의 절차, 즉 절차나 수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과학적 절차나 수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옛날부터 그래 왔으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도 전통적인 지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그래 왔으니까 어떤 검증이 없어요. 옛날부터 그래 왔으니까 지금도 그렇지 뭐. 그렇죠? 예. 경상도 분들은 굉장히 투박해, 성격이. 물론 제가 경상도 분들을 놓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건 실제로 검증되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인상을 갖고 그런 지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있죠. 그게 바로 전통입니다. 권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식을 습득함에 있어서 어떤 절차, 수단을 갖고서 지식을 습득한 게 아니라 특정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옳아요, 이게 맞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그게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TV를 보면은 그 쇼닥터들 나오잖아요. 그 쇼닥터들이 나와서 이거 먹으면 몸에 되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쇼닥터, 의사가 갖고 있는 그 권위, 특히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그 의사가 갖고 있는 그 막강한 권위에 의해서 이거 먹으면 진짜 좋겠구나, 건강에 좋겠구나 하고서 그 식품을 이제 사 먹죠.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지식에 의해, 그러니까 권위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우리의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가 직관입니다. 직관은 이것도 지식을 습득하는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 중요한 게 과학적 절차나 수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그냥 어떻게 이건 이거다라고 우리 나름대로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우린 이것을 철저하게 배척합니다. 배척하고 뭐다? 과학적 절차와 수단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과학적 방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지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보시니까 이 과학적 연구 방법, 그러니까 과학적 조사 방법에 있어서의 특징이 등장을 합니다. 특징이 총 9가지가 쭉 등장을 하는데 이걸 좀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는데, 간주관성, 이걸 다른 말로 상호주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지만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객관적인 지식을 추구하죠. 객관성 또는 객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객관이라는 게 뭐죠? 이게 주관의 반대인데 뭐냐? 누구든지 또는 어떤 현상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실, 그걸 우리가 객관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해석학적, 이제 해석학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뒤에서 아마 또 이 얘기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관성은 완전히 배제되어지고 철저하게 사실 그대로의 것, 그거 우리는 객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학은 이 객관성을 추구합니다. 객관성을 추구하고 객관성을 얻기 위해서 과학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학의 분야를 크게 과학의 대상으로 구분할 때 자연과학이 있고 사회과학이 있죠.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현상을 연구하는 겁니다. 자연의 현상을. 물리학, 그렇죠? 수학, 그 다음에 뭐 지구과학, 뭐 생물학,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과학인데 얘네들은 객관화시키기가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회과학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뭐죠? 사회과학이죠. 이거는 그 과학에 있어서의 그 대상이 주로 인간이죠. 인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인간을 객관화시키고 이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객관적인 지식을 얻어낸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가 됩니까? 예. 자, 이 간주관성이라는 말이 여기 등장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상호주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수행을 합니다. 연구를 수행하는데 너무나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과 그 다음에 과학자 자신도 어떻게 해요? 주관적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도 상당히 주관적이고 과학자 자신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 주관적인 것들끼리 연구를 하는데 얻어진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결과물 역시도 어떻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회과학의 특성입니다. 그게. 그러면 우린 이 주관성에서 어떻게 객관성을 발견할 것이냐? 자, 이런 거죠. A라고 하는 과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어요. 그 얻어낸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B라고 하는 과학자가 연구를 해낸 결과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쪽하고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A라고 하는 과학자와 B라고 하는 과학자가 연구한 그 결과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 분명히 주관적으로 연구를 시행을 했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중첩되어져서 똑같은 결과치를 내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C라고 하는 과학자가 하나 더 붙으면은 이 C라고 하는 과학자는 어떻게? 이 부분에서 중첩이 일어날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요거만을 객관성으로 보자는 거예요. 요거만을. 얘네들 다 배제를 하고 요거만을 객관성으로 보자는 거죠. 그게 바로 상호주관성, 간주관성이라는 거예요. 이 간이라는 말이 사이간자고, 그러니까 주관도 아니고 객관도 아닌 그 사이쯤에서 우리는 뭐를 찾자? 객관성을 찾자라고 하는 것을 바로 간주관성, 상호주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문제를 설명을 보니까 서로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 실험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거. 그러니까 다른 연구자들이 실험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같은 값이 나오면 얘를 객관성으로 보자. 그래서 사회과학에서의 객관성은 간주관성, 상호주관성이다. 오케이? 다시 한번. 사회과학에서의 객관성은 간주관성, 상호주관성이라고 얘기한다. 밑에 보니까 객관성이라고 떡하니 나와 있는데 실상은 간주관성이 사회과학에서의 객관성이에요. 그렇게 엮어서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그래, 객관성부터 봐요. 가치 판단의 인식차 없이, 즉 주관성 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인식하는 사상, 즉 사건이나 또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간주관성 뭔지 이해가 되셨죠? 경험성, 정확히는 이제 경험적 인식 가능성 또는 경험적 검증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과학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 즉 보고, 듣고, 맛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피부로 느끼고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예, 보고, 듣고, 그렇죠? 맛보고, 피부로 느끼고 또 뭐가 있어요? 미각, 촉각, 청각, 시각. 난 4개밖에 생각이 안 나네. 그렇죠? 여하튼 이 5가지 감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만 뭐다? 과학의 대상이 된다. 그 얘기죠. 대표적인 게 형이상학인데, 형이상학이라 우리 철학의 분야 중에 보면은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 있잖아요. 형이상학이란 건 저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연구하는 게 형이상학입니다. 대표적인 게 신존재죠. 신이 있는가 없는가. 신이 있다면 신은 어떻게 생겼는가. 여기서 얘기하는 신이 여러분 제 발에 신고 있는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 부처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신이 과연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 속성은 무엇인가. 경험이 돼야 안 돼요. 그건 경험적으로 검증을 할 수가 없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철학적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연구의 포지션은 뭐다? 형이하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할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더라. 재생 가능성. 동일 방법으로 동일한 대상을 측정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 같은 방법을 쓰면 같은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 즉 같은 원인에 대해서 같은 결과가 나와주는 것이 그것이 과학적 연구 방법의 특징이다. 인과성. 우발적이 아니면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소린가요? 어떤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를 발생시킨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는 그 원인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두죠.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결과의 원인을 찾는다. 그때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인이라고 얘기하고 결과가 되는 것을 과라고 얘기합니다. 그 둘 사이의 관계, 즉 원인과 결과 관계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구장창 들어보게 될 텐데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반성. 일반적으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보편타당하게 모든 대상한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구체성,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고 수정 가능성, 궁극적인 해답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데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지식과 관련된 얘기인데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얻어낸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이것이 다른 시대, 그렇죠? 시대가 바뀌면서 또는 다른 과학자가 연구를 하면서 다른 지식으로 가공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걸 수정 가능성 또는 허위화 가능성 또는 반증 가능성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소리냐? 진리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건 지식입니다. 지식이란 건 그 시대와 그 상황에서만 통용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시간 지나가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수정 가능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수정 가능성, 다른 말로 허위화 가능성, 다른 말로 이 반증 가능성에 항상 과학자들은 개방적이라야 되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만들어낸 지식, 이건 절대 불변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객관성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출문제 분석 한번 볼까요? 연구의 방법이, 과정이나 방법이 분명하게 정리되어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과학적 연구의 특징을 뭐라고 하는가? 이게 이제 재생 가능성, 그렇죠? 재생 가능성 또는 재현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보시고 과학적 연구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논리적, 경험적, 객관적, 직관적, 간주관적. 뭐예요, 여러분? 직관이죠, 직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과학적 방법의 종류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전통,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나요, 여러분? 권위, 직관. 좀 써놓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직관은 비과학적 방법의 종류입니다. 시험에 전통이 나올 수도 있고 권위도 나올 수 있겠죠. 우리 교재는 없습니다. 내용 써놓으시고.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연구자와 연구 동기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검증할 경우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동일한 결론, 바로 이 교집합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연구 결과, 같은 연구 방법, 연구 수단을 동원을 했었으면은, 그렇죠? 그럼 분명히 이 사이에서 만날 텐데,
이 만나는 지점만을 우린 뭘로 보겠다? 이것을 객관성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상호주관성, 다른 말로 간주관성이죠.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의 객관성은 결국 간주관성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과학적 연구의 목적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통제, 비판, 예측, 설명. 여기 통제하기가 또 나왔네요. 5번에도 통제하기가 등장을 했는데 해설란 좀 잠깐 볼까요? 과학적 연구나 과학적 연구 방법에 관한 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있다고 했는데 과학적 연구의 목적은 현상에 대한 기술 설명, 예측, 뭐 쭉 나와 있는데 비판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연구 목적이 아닌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보시면요. 과학적 방법의 목적이에요. 다시 한번 과학적 방법의 네 가지 목적이 등장하는데 네 가지 목적이 등장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은 자, 순서대로 설명을 한다면 보고, 기술, 설명, 예측이에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살짝만 좀 고쳐놓읍시다. 지금 통제하기가 2번 나왔죠? 교재 잘못됐는데 예측, 설명해놓고 1번을 기술로 좀 고쳐놓죠. 기술하기 해서 좀 더 써드릴게요. 디스크립션이고 5번은 통제하기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보고하기, 리포팅으로 좀 고쳐놔 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통제도 되기는 됩니다. 통제도 되는데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네 가지가 맞아요. 그래서 자, 보고라는 것은 리포팅. 그래서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자, 기술이라는 것은 기술과 설명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기술이라는 것은 기술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나열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하 원칙으로 따졌었을 때 육하 원칙 중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까지 썼었을 때 앞에 있는 이 5가지는 사실을 그대로 나열한 거죠. 사실을. 내가 어저께 여기서 경영지도사를 강의했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거 사실관계입니다. 이것들만을 알려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기술이라고 해요. 기술. 영어로 description이라고 하고, 이 기술이 어떨 때는 묘사라고 하는 단어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죠. 설명이라는 것은 육하원칙 중에 마지막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하는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지 했었을 때 그 벌어진 일을 결과라고 본다면 이런 일이 이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원인이 있죠.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 즉 인과 관계를 들춰내는 것이 바로 과학적 방법의 목적 중에 3번째인 설명이에요. 마지막은 기술하고 설명된 내용을 보고하고 이걸 갖고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 문제는 특이하게 통제가 하나 나와줬는데 비판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통제를 넣은 거예요. 정확히는 과학적 연구의 4가지 목적은 보고, 기술, 설명, 예측으로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과학적 연구 방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간주관성 당연히 맞고요. 경험성, 재생 가능성, 간결성, 항상성이라는 말 들어본 적 없죠? 그러니까 답이 아닙니다. 자, 2번째 또 보니까 연구와 모형이 등장하죠. 연구와 모형. 그러니까 용어들을 좀 공부하는 건데, 연구는 알고 싶은 것을 알아내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이를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알아내려면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과학적 연구는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자, 다시 한번. 연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조사라고도 하죠. 조사. 그래서 뭐 영어로 표현하면 리서치 또는 스터디. 그렇죠. 리서치나 또는 스터디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고 싶은 것을 알아내기 위한 동그라미 뭡니까? 활동이에요. 활동. 얘는
가치 중립적이래야 되죠. 즉 조사자의 주관성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알아내려면 과학적 연구 필요하다. 그 과정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일반적인 우리가 과학적 연구 앞에서 공부하셨지만 과학적 연구는 과학적 절차와 수단을 갖고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학적 절차가 무엇인지를 보면 그 과학적 절차의 맨 시작은 과학적 조사 문제 설정이 등장해요. 조사 문제 설정. 다시 뭐가 등장한다고요? 조사 문제 설정. 조사자가 도대체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그 연구거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가설을 수립하죠. 뭘 한다고 여러분? 네, 가설 수립. 우리 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할 텐데 가설이라는 게 뭐죠?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문 형태로 이루어진 미래 예측적 문장이 가설이죠. 이런 원인이 있으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가설 수립의 단계에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 즉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공부할 겁니다. 그 가설이 수립되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입증 절차, 첫 번째가 입증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조사 설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조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일종의 마스터 플랜, 즉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게 바로 조사 설계예요. 조사 설계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죠. 자료를 수집해요. 자료를 모으는 거죠.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고 그 다음에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합니다. 자료 분석을 하게 돼요. 다양한 통계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합니까? 보고서를 작성하죠. 이게 바로 일련의 조사 과정이에요. 과학적 연구의 과정 또는 조사 과정. 그래서 우리 교재는 문제 정립, 그러니까 조사 문제를 수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고 조사 설계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마지막에 뭡니까? 보고서를 작성해서 끝납니다. 연구에는 시간, 돈, 노력을 투자하기 때문에 얻어진 지식과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도 인정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뭐 하는 거지? 보고서를 쓰는 거야. 보고서를 쓰면 이 써진 보고서를 가지고 타인들도 야, 쟤 보고서 맞잖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런 일련의 조사 과정의 맨 마무리는 뭘로 끝난다? 보고서 작성으로 끝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중 연구 문제의 진행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연구 문제를 선정하고 고찰하고 가설 설정하고 선행연구소 고찰, 연구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 문제를 코딩한다. 코딩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지 않았죠. 가설 설정,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이제 자료를 수집 분석하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 해결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조금 어렵게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이게. 자, 모형. 설명하기를 원하는 현상을 단순화시켜 이해하기 쉬운 구조 체계로 만든 것이다. 우리 보통 우리 모형이라는 말보다 모델이란 말이 더 친숙하죠. 그렇죠? 모형화, 성능 분석이나 동작 과정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할 때 간단한 모형이나 도해 시스템의 특징을 수학적으로 구성하는 거. 그냥 편안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연역법, 귀납법, 그리고 변증법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변증법. 재밌습니다. 그리고 변증법. 자, 이걸 인식론이라고 얘기하죠. 인식론. 그러니까 자, 지식을 얻어내는 방법을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철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인식론. 그리고 그 인식하는 세부적인 방법 중에서 과학적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연역법이라는 게 있고 귀납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연역법, 귀납법. 자, 보시면 연역법은 일반적인 이론이나 법칙에서 출발해서 구체적인 현상에 이를 적용해 보는 논리적 전개 과정이다. 연역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이론을 전개하면 논리와 경험은 다음과 같이 결합하게 된다. 논리, 이론, 일반화된 설명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게 이 연역법도 이제 철학의 인식론적 방법이죠. 지식을 얻는 방법인데 철학에서는 이걸 전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자, 이 전제에 등장하는, 즉 논리에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이 바로 가설이죠. 가설. 자, 연역법은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역법은 가설로 시작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가설로. 우리 아까 전에 가설 배웠죠? 언제 배웠어요? 조사 과정 가운데 가설이 있었습니다. 조사 문제 설정하고 그다음에 가설 수립했죠. 그게 연역법적으로 과학적 지식을 취득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뒤에서 또 양적 연구라는 얘기, 또 실증주의적 연구라는 얘기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하는 방법은 뭐다? 연역법적으로 지식을 취득합니다. 지식을 얻는 데 초점을 둬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가설을 수립하면 그게 연역법이라고 보시면 돼. 자, 반면에 귀납법이라는 것은 가설이 아니라 처음 스타트가 관찰로 시작됩니다. 관찰. 어떤 사실을 관찰을 하고, 그렇죠? 그 관찰된 대상에 대한 유형을 찾고 그 유형을 보편화, 일반화시켜서 거기에서 뭘 끄집어냅니까? 이론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귀납법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귀납법 보시면 구체적인 동그라미, 관찰을 시작해서, 자, 가설에서 시작하면 연역법, 관찰에서 시작하면 귀납법, 관찰을 시작해서 일반적인 원리나 이론으로 전개되는 논리적 과정이다. 즉 귀납법적 논리에서는 연구자가 관심 있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그리고 기록의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규칙성, 일정한 유형, 패턴이 발견되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일정한 유형이나 규칙성이 나타난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연역법을 뒤집어 놓은 거로 보면 되죠. 소크라테스가 죽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소크라테스 외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어떻게 이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게 뭐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거죠.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잖아요. 연역법 같은 경우는 가설을 수립합니다. 어떻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를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높은 데서 낮은, 저기도 봤더니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저기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저기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 맞아. 그러니까 이 가설은 맞는 거야. 그게 연역법입니다. 가설로 시작되고. 자, 귀납법은 거꾸로, 길을 가다 보니까 관찰을 했어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더라고요. 저기도 보니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저기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걸 갖고 유형화시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구나. 그게 바로 귀납법이죠. 밑에 보시니까 연역법과 귀납법의 관계는 상호 대립적이 아니라 상호 뭐한다? 보완적 관계다. 연역적 추론은 논리적 필연성을 갖고 귀납적 추론은 이론의 공허성을 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역법과 귀납법의 실적 탐구 과정은 순환 구조를 갖는다. 자, 정리를 하자면 연역법과 귀납법의 상관관계는 서로 보완적 관계이면서 또 순환적 관계예요. 다시 어떻게? 보완적 관계, 순환적 관계. 무슨 소리냐면 간단히 얘기한다면 가설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 데서나 가설을 만든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고 봤잖아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를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은 내가 이전에 한 번쯤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걸 본 적이 있었어야 돼. 즉 관찰을 한 적이 있었어야 돼. 이해되나요? 관찰에 기반한 귀납적 지식이 바로 뭔가요? 연역법상의 가설을 수립하는 근거가 돼줍니다. 이해되시죠? 또 가설이 입증이 되어지면 이 귀납법상의 지식이 이론으로서 일반화되는 일을 또 함께 해주는 거죠. 그 둘의 관계는 서로 보완을 해주면서, 정리하자면 가설과 관찰의 관계인데 둘은 서로 보완을 해주면서 둘은 어떻다? 서로 순환적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자, 변증법입니다. 이거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증법적 철학을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죠. 정반합의 논리죠. 정반합. 그렇죠. 정이 있어요. 이 정이 있으면 정에 대해서 반드시 반이 등장을 하고, 그럼 둘이 합해져서 합이 나옵니다. 합은
그 시대를 얘기하는 그 시대의 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정이 다시 또 어떻게 이 정에 대한 반이 등장합니다. 또다시 합이 등장을 하죠. 이 합은 또 다른 그 시대의 뭔가요? 정이 됩니다. 해겔은 그걸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의 명제가 있고 하나의 명제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명제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정반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실이라고 생각되지만 모순이 포함된 것 정, 진실에 포함된 모순을 지각하는 것 반, 그렇죠? 그 모순을 발견하고 새로운 진실이 정이 되면 그게 합입니다. 그러니까 정반합에서는 정의 반대가 반은 맞는데 둘이 합해져서 합이 나오는 거죠. 정 따로 반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정과 합이 모여져서 정과 반이 합해져서 합이 나온다. 그리고 이 정반이 다시 합해져서 어떻게 또 다른 합이 나오고 그 시대에 정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해겔의 변증법 또는 변증법적 철학의 인식론이죠. 자, 기출문제 분석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열심히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